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지난주에 굉장히 세게 시장이 랠리를 보였는데요. 좀 주말이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좀 담아서 드려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서요. 이게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서없는 얘기지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수하고 현물 매수, 이제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그들이 쓰고 있는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장의 특징,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재개됐을 때 어떤 거라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경제 논리로 바라봤을 때 이 감염병,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이제 이 관련해서 어떻게 베팅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장의 고점, 뭐 논란, 그다음에 걱정들이 또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차트를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백신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문제, 그다음에 내재화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좀 나중에 이제 불거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이제 자동차 세트 메이커하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단에 이제 소재 업체까지 과연 이제 이들끼리 어떤 그런 내재화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외국인 주식 선물 동시 매수액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장입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지금 주식은 사는데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흐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물을 살 때는 현물을 살 때보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선물 시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이 증거금이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단 주식을 살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먼저 사고 나중에 이제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다시 이제 파는 어떤 그런 매매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1월 내내 양매수, 동시 매수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지난 금요일 날도 보니까요. 주식은 사는데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 매수분에 현물 주식을 스위칭 매매하고 있는 수량도 좀 일부 상당 수량 있는 걸로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들이 현물 주식을 그날 살 확실한 매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옵션 시장도 같이 가지고 흔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올해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개인 거액 옵션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월물별로 2월물에 약 한 400억 정도, 40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베팅이 좀 됐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3월 달에는 그 금액이 한 2천억 정도로 불어났었는데요. 2천억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액 베팅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런 거액 투자 금액들이 일단 시장에서 퇴장을 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요, 자기네들을 블러킹할 수 있는 어떤 블러커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진짜 마음대로 요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주식하고 선물을 동시 매도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단 방향 자체를 방향이 전환됐다라고 보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현물은 7,600억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2,35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콜옵션 보시면은요, 개인이 115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78억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아마 콜옵션은 상당 부분 아마 이익 실현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그들이 쓰고 있는 보고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저도 증권업계에 근무를 했었던 사람으로서요, 지금 보면 지금 뭐 시장에 마치 본인들이 어떤 투자의 그루처럼 일단 나오고, 이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뭐랄까요, 뭐 어쨌든 언론의 생리상 그런 작업들을 하긴 하지만,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루인 것처럼 연기하는 연기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여기고 내 투자에 대한 수익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분들을 또 흉내내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 상당 부분은 헛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교적 같은 그 시기에 업계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뭐 옆에서 지금 하는 것들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BNG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BNG 마케팅, 뻥앤 구라 마케팅.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손실 최소화하는 게 목표이죠. 뭐 그분들 얘기는 그냥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필요한 인사이트만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요. 아주 옛날에 한국 증권시장의 그 리서치 헤드 중에 그 스티브 마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그 신한금융투자의 전신인 쌍용증권의 그 리서치 헤드였는데요. 이 사람은 자부자 입만 열면 한국 정제, 한국 증권시장에서 악담을 퍼붓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악담을 하는 그 근거, 제시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근거. 그 데이터와 근거를 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도 시장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죠. 뭐 닥터 둠, 무슨 뭐 루비니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택도 없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들을 만한 것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 중에서도요 이런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그 상황을 예견하고 한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상황 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빅사이클 같은 경우 제가 전에 한참 전 영상이죠. 신한금융투자의 그 최대현 애널인가요? 그 양반이 쓴 그 신한금융투자 보고서를 보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요 반도체 애널 중에서는 반도체의 어떤 그런 그 업황 그 다음에 산업계의 어떤 어떤 스토리 그 다음에 업황 그리고 증권시장에서 과연 주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분석이 끝난 양반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쓸 때만 해도 메모리 빅사이클 얘기에 별로 동조하는 보고서 애널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그때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면요. 연말 정도 되면 메모리 의 현물 가격들이 아마 이제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기에 지금 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하다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운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상대편이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생산 안 해서 갑자기 나는 100%다 가동시킬 수 있는데 이제 제품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중국도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무슨 뭐 정전 사태로 좀 생산이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후속 상황 설명을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요, 항상 이렇게 제일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깃발을 꽂는지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요, 전망이라고는 하지만 상황 설명을 해주는 후행적으로 상황 설명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반도체 애널리스트 유명 애널리스트랑 막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요. 앞에서 이런 신한금융투 보고서 나온 내용들을 지금 현재 보면요.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들 뒷받침해 주는 그런 얘기들만 이미 다 돌아선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같이 이제 근무하던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상 이런 겁니다.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려면은요. 한참 전부터 방향을 키를 잡고 돌리면서 한참 진행되다가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트와 같은 그런 보트기 때문에 보트는 그냥 방향을 급선회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큰 자금들이 방향을 선회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저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도 한참 후에 이렇게 주가가 턴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이오 보고서 같은 경우도요. 바이오 지금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그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 근무할 때만 해도 제약 업종, 그때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라도 안 됐죠. 제약 업종 애널은 그냥 대충 저희 같이 애널 하던 사람들 중에서 너 제약해, 뭐 너 무슨 업종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그 바이오 업종 애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생명공학 또는 제약 쪽에서 이제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또 이런 또 맹점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보고서를 내는데요. 과연 이거를 시장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적용할 것이냐, 이거는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시장에다 적용하고 반영시킬 거냐는 부분들은 또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도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좀 택도 없는 보고서들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제는 없는 얘기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 A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벤치마크하고 있는 어떤 B사와의 어떤 시가총액 비교를 하는데, A사하고 B사하고 일정 부분 사업 부문이 일부만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면 오류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비교 분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음에 이제 공매도 금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예전에는요, 공매도가 될 때는 올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주가 쭉 올라갈 때 성장주가 아닌 굴뚝 산업들은 옆으로 계속 기었죠. 근데 과거에 공매도가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성장주가 쭉 올라가면 성장주 끌어올리면서 우리 흔히 경기민감주 내지는 굴뚝주, 가치주 이런 쪽은요, 공매도를 때리면 그쪽 가격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공매도가 거의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하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옛날처럼 활발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요, 떨어뜨리는 걸 못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요것도요,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를 들어 경기 민감주가 만약에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를 공매도 때려가지고 또 주가를 조정시킨다든지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해야 되는데, 이 롱숏 그런 어떤 매매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좀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마치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간별로 굉장히 주가가 등락이 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매도 금지 영향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3월 15일이죠. 3월 15일 이후에 재개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물속에 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모르죠. 물 빠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경제 논리로 본 감염병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뭐 지금 이런 겁니다. 보건, 위생, 의식 수준 향상으로 해서 감염병이 계속 그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사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감염병을 위한 치료제보다는, 이런 치료제 연구 내지는 투자보다는 좀 돈이 되는 쪽이죠. 암 치료제라든지 자가 면역 치료제, 또 아니면 CNS라서 이제 뇌신경계 뭐 등등 이런 쪽에 투자가 이제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좀 치우쳐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보면은요, 감염병에 대한 투자는 지금 연구나 투자는 상당히 좀 이런 쪽에 비하면 지금 여류에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참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할 때 얘기인데요. 지금 일부 스타트업들 중에서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살충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판매해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마트에서 MD 하시는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살충제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 뭐 보시면 뭐 방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모기, 파리 뭐 이런 어떤 그 해충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 매출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감염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투자나 어떤 그 연구가 좀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부각이 됐죠. 갑자기 부각이 돼서 이제서야 감염병에 대한 대규모 연구, 그다음에 투자가 지금 집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논리로 보면은요, 이쪽이 돈이 되니까 또 이쪽을 하죠. 왜냐면 그 돈이 안 돼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투자비도 대주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백신 같은 경우는 또 구매도 왕창왕창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되죠. 그럼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규모 연구하고 투자가 계속 집행되면 결국에는 잡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은 코로나 그 어떤 그 감염병의 문제들은 이런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에다가 저는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은요, 특히 이제 의료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거 뭐 우리가 뭐 계속 달고 살아야 된다, 뭐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쪽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년도에 그 여행 관련이라든지 항공 관련주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보면은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격리하는 2주 없으면 지금이라도 나가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되는 것인데 실제로 만약에 내년에 백신이 보급되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분위기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공유 경제 이런 쪽도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 고점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시장 고점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매매가 주식하고 선물이 동시에 매도 나오는가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원 환율. 이거는 지금 뭐 이 두 개 부분은 지금 전혀 지금 현재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 10년 국채를 보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에도요. 그래서 왜냐면 경제가 정상화되면 국채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죠. 국채금리가 슬금슬금 와서 일정 부분 올라갈 땐 관계없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통화당국에서 국채 매입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국채 매입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성이 더 뿌려진다는 얘기고요. 또 더 뿌려지면 또 다시 또 금리를 더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압박 요인이 되고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악순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선순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순환되는 과정이 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도 뭔가 걱정하는 어떤 그런 국면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엔 보조적으로 뭐 한번 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던 스큐 인덱스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년 요거 저기죠. 그 미 국채죠.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인덱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0.969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0.9 지금 보시면 0.969요. 지금 과거에 지금 제가 한참 들여다볼 때 여기 한 7에서 8 사이 0.7에서 0.8 사이에 움직였을 때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레벨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결국에는 뭐냐면 리스크 온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간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일정 부분까지는 관계없겠지만 올라갔을 때 과연 페드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큐 인덱스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스큐 인덱스의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에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위에 고점을 찍었던 이런 그 국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가 있기, 이렇게 좀 일정 부분 S&P 500 주봉인데요. S&P 500 주봉이 좀 의미 있게 조정을 받은 이런 자리,
여기도 지금 요런 조정이 나왔었죠. 이런 조정 자리가 나오기 전에 얼마나 전에 저런 그 스퀴 인덱스의 그 고점이 나왔냐면 대충 한 2달 전에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올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8월 말 9월 초에 지금 그 S&P 500도 고점을 찍고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2월 달부터 조정이 나왔죠. 여기는 10월 달부터 조정이 나왔고요. 2018년도에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죠. 2018년도 10월 달. 여기는 이제 2018년 초에 그 조정 나왔을 때 그럽니다. 여기는 보시면 12월이죠. 2달 후에 2월 달부터 조정이 나왔고요. 여기는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2달 합치면 8월 30일부터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33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데서 이렇게 고점 징후가 나온 이후에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실제로 시장에 고점이 나오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국면이 아닌 것 같다. 요거를 데일리로 그 데일리 차트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6월 30날 고점을 찍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때가 지금 147점 얼마였었는데 하이가 얼마 여기는 안 나오네. 일단 여기가 지금 147이 넘었었죠. 여기는 지금 133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보다는 아래고요. 어느 정도 지금 그 고점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백신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백신 개발 이슈, 이제 지금 현재 백신과 관련해서는요. 저희 나라는 이제 사실 백신 개발 쪽하고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었죠. 백신 개발 이슈에서 지금 현재는 과연 어떻게 대량 생산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시장의 이슈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좀 뭔가 역할을 할 만한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 대량 생산 가능한 업체가 어디 있느냐,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한미약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ST팜 같은 경우가 mRNA 백신 내지는 거기 관련된 재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또 하나는 mRNA하고 관련된 mRNA 한다는 얘기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한미약품과 지금 ST팜이 좀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이런 데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콜드체인 관련된 업체들은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유통시키는 그런 업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순종은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일단 주가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 미국의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16만 원까지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국내 애널 중에서도 일부 굉장히 유명 반도체 애널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능하다. PBR 2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 PBR 2배가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굴기로 굉장히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뭐 좀 위협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누그러졌다. 두 번째, 삼성이 대규모 증설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좀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 주가를 위로 밀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메이커는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가 이제 미래차를 만든다고 지금 미래차 하면 대표적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전기차를 만들 때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연 자동차 메이커들하고요, 2차 전지 메이커들하고의 어떤 그런 눈치 보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왜냐면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2차 전지를 자기네들이 지금 내재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제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부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그게 이제 카드가 본인이 꼭 내재화를 하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메이커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일단 내재화 이슈를 한번 던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요, 2차 전지 메이커들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과의 또 관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메이커들이
지금 소재 업체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그 캐파가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메이커들이 소재 업체들한테 그 모든 걸 다 주진 않습니다. 얘들도 또 그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메이커들도 보면 다 대기업에서요. 아주 그런 쪽으로는 아주 그 이골이난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한테 그런 그 큰 돈을 떠넘겨주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은 또 2차 전지 메이커가 이 소재들을 또 내재화. 지금 현재도 보시면 2차 전지 메이커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본인이 화학업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재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재화 이슈는 이제 아마 언젠가는 이제 발생이 할 겁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메이커들 사이의 어떤 그런 문제. 두 번째로 2차 전지 메이커들하고 전지 업체하고 소재 업체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지금 뭔가 약간의 그 할까요? 그 컨플릭트가 좀 있을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서로 뭐 그런 거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한번 좀 발생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자동차는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아유 뭐 전기차나 뭐 수차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나 뭐 이런 쪽이 지금 대세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쪽이 대세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이런 쪽의 그 흐름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전체적인 한번 시장 흐름과 백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어떤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어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주말 뭐 잘 그 보내시고요. 아직까지는 그 고점 논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과거에도 저희 보면 그 뭐죠? 주머니에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툴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자를 갖다 대고 이렇게 그 줄을 긋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분들 보고 잣대도사라고 하는데 참 제가 보기엔 잣대 도사들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뭐랄까 돈 벌어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큰 흐름의 어떤 그 자금의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매몰되면 일단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간과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